어쨌든 그렇게 60년 만에 다리가 부러진 비둘기가 절뚝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듯이 60년 만에 체코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흔적을 찾다가 어머니가 1944년도에 아우슈비츠로 보내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60년 만에 귀향이 마무리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 지난 2001년 발표된 제발트의 아우스터리츠입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제발트 작품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난이도 기준으로 보자면 제 생각에는 가장 어려운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작품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책일수록 그만큼 이해를 하고 난 이후의 만족감도 그만큼 큰 작품이니까 오늘 제 얘기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발트의 아우스터리츠는 나치의 위협을 피해서 4살 무렵 부모와 떨어져서 영국으로 보내진 한 체코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치가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체코를 점령했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유대계 체코인들 중에서 자신의 아이들의 목숨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영국으로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으로 보내진 4살 무렵에 영국으로 보내진 한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에 대해 알아야 하니까 먼저 제발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토성의 고리 시간에 했던 이야기랑 거의 유사하니까 아마도 토성의 고리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좀 복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작가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발트는 1944년 독일에서 태어나서 2001년 영국에서 사망한 작가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고 영국에서 사망했어요. 제발트에게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작가가 1944년 독일에서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1944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그 때문에 제발트는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발트의 아버지와 아버지를 비롯한 가까운 친척들 중에 나치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전쟁에서 나치가 패배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지만 자기들 혼자 있을 때는 자기들이 나치였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독일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사과를 하지만 미안하다고, 근데 속으로는 내가 히틀러와 함께 세계 정복에 나섰었지.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제발트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계속 자기가 나치였다라는, 자기가 이제 나치로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트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어릴 때는 별 생각이 없었겠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나치가 저지른 만행에 관해 알게 되면서 제발트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까운 친척들이 지금까지 죄 없는 유대인 600만 명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고 자랑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결국 제발트의 아버지나 그의 친척들이 자랑을 했던 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죄 없는 유대인 600만 명의 목숨을 빼앗았다라고 자랑했던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깨닫고 제발트는 사책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영국으로 건너가서 죽을 때까지 영국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열혈 나치 당원이었던 아버지를 둔 아이.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가 벌인 짓이 어떤 짓이었는지를 깨닫고 심한 자책감을 느낀
그 아이는 결국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영국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다시는 독일로 돌아가지 않았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그런 작가가 영국에서 살 때, 영국에서 살면서 나치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유대인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은 가해자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나 그 피해자의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살인 때문에 부모를 잃고 힘들게 자라야 했던 피해자의 자식을 만나는 기분이었겠죠. 그런 마음이 투영된 작품이 바로 이 소설 아우스터리츠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아우스터리츠 얘기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우스터리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그 작가의 마음까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설이 유난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 작가는 아우스터리츠라는 이름의 주인공을 관찰하지만 그것을 관찰하는 주체인 작가의 마음 상태도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이 소설이 제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그리고 이 소설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발트 특유의 스타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암시적인 장치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조이스의 영향이죠.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소개한 적 있는 토성의 고리에서 죽은 청어들을 가득 싣고 달려가는 기차라는 문장이 등장하는데, 네, 이런 죽은 청어들을 가득 싣고 달려가는 기차라는 그런 문장에서 독자들은 화물칸에 실려서 아우슈비츠로 실려가는 유대인들을 연상해내야 된다는 거죠. 작가는 아우슈비츠라는 얘기, 유대인들이 기차에 실려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하지만 죽은 청어들이 가득 기차에 실려서 갔다.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독자들은 아우슈비츠를 연상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장들이 이렇게 연상기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발트 소설이 특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소설에선 제목부터 나오죠. 제목이 아우스터리츠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아우슈비츠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아우스터리츠라는 제목을 씀으로써 왠지 아우슈비츠라는 말이 계속 연상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의 테크닉을 구사하기 때문에 제발트 소설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작가가 아우슈비츠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지만 독자들은 읽는 내내 계속해서 아우슈비츠라는 단어에 계속해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바로 제발트는 이런 효과들을 노리는 건데, 물론 그런 연상 기법들이 단지 작가의 테크닉을 과시하는 방법으로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암시와 연상 기법을 통해 독자들은 처음에는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하다가 마침내 마치 죽은 물고기들처럼 화물칸에 실려갔던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아픈 과거를 더 깊게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제발트 하는 겁니다. 워낙 그런 것들을 잘 쓰기 때문에 어렵지만 깨닫는 순간 에피파니가 쏟아지는 거죠. 우리 이제 7월부터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읽으면서 에피파니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텐데, 제발트는 어쨌든 조이스 이후에 거의 100여 년이 지나서 활동한 작가이기 때문에 조이스가 창조했던 테크닉들을 마음대로 구사하는 거죠. 결국 연상에 의해서 쓰여진 제발트의 문장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하다가 이거 하는 순간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발트 하고 있는 거죠. 자, 작품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이 작품은 작가 제발트가 어린 시절 영국으로 보내져야 했던 체코인이죠. 아우스터리츠라는 사람을 만나 그와 대화를 통해 그의 잃어버린 시간을 복원해가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우스터리츠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우스터리츠라는 사람의 과거를 복원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책을 펼치면 먼저 아우스터리츠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화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1967년, 제발트가 44년생이니까 67년이면 한 23살, 4살 정도 됐겠죠. 그때 화자가 벨기에를 방문했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제발트의 작품에서 벨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이유는 벨기에가 과거 유럽의 식민지 개척의 시대에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아프리카를 착취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벨기에가 콩고를 무참히 도륙했죠. 그래서 제발트에게 벨기에가 특별한 장소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벨기에 중앙역인데, 자, 벨기에는 자신들이 아프리카에서 벌어들인 돈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역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 장소는 역으로 제발트 문학에서 착취를 상징하는 장소로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발트 작품에서 벨기에가 나오면 무조건 착취, 사륙, 도륙 이런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제발트의 책을 몇 권 읽고 나서 저도 벨기에라는 나라를 결코 좋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화자는 1967년에 벨기에 중앙역에 갔다가 그곳에서 역 내부를 스케치하고 있는 아우스터리츠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우스터리츠는 건축학자였고 화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스터리츠가 이 벨기에 중앙역은 마치 자본주의의 착취를 상징하는 건축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독자들은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아우스터리츠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지만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요새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바다에서 침입하는 적들을 막기 위해서 바닷가에 요새들을 세우잖아요. 과거에. 벨기에가 안트베르펜 요새라는 요새를 세웠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근데 벨기에는 그 당시에 그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그런 요새를 설계하고 건축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건축하는 사이에 무기 기술 또한 같이 발전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쓸모없는 공상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아우스터리츠가 화자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 같은 건 어디에도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또 이 안트베르펜 요새는 나중에 화자에 의해서 다시 언급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안트베르펜 요새가 2차 대전 중에 독일군에 의해서 유대인 수용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이 안트베르펜 요새를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감옥이었고 여기가 독일 군인들의 사무실이었고 여기가 뭐 그들이 자는 곳이었고 이렇게 회상을 해요. 자, 이런 모습을 상상한 겁니다. 화자의 아버지는 나치였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상상이겠죠. 하루 종일 유대인들에게 소리 지르고 때리고 짓밟고 고문하고 심지어 총질을 한 후에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애정어린 편지를 쓰던 독일군에 대한 회상을 떠올립니다. 자기 아버지 얘기죠. 이처럼 제발트의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장소들은 각자만의 비극적인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이 시작할 때 등장하는 벨기에 중앙역과 안트베르펜 요새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착취했던, 그렇지만 착취했던 사람도 누군가의 가장이자 아들이었고 착취당했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가장이자 아들이었고 이런 상황을 제발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책은 계속해서 현재와 과거를 오가면서 화자와 아우스터리츠의 관점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책을 따라가면 설명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주인공 아우스터리츠가 살아온 궤적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는 화자의 마음과 아우스터리츠의 삶이
계속해서 교차되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중심 서사인 아우스터리츠의 삶의 궤적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스터리츠는 체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아우스터리츠는 체코에 있는 실제 지명이기도 하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아우스터리츠 전투라고. 이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바로 이 아우스터리츠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아우스터리츠 전투라고 하는데, 1805년에 나폴레옹 군과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이 맞붙었던 아주 커다란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역사책에 아우스터리츠 전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1805년 체코의 아우스터리츠 지역에서 나폴레옹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이 붙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이깁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그 승리를 발판으로 러시아로 진격하죠. 자, 이 아우스터리츠 전투부터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까지를 가장 잘 다룬 소설이 있죠. 바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시 주인공 얘기로 돌아오자면, 아우스터리츠라는 이름에서 벌써 이 친구가 체코 출신이구나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아우슈비츠라는 단어를 연상할 수 있죠. 주인공 얘기로 돌아오자면, 그런 것처럼 아우스터리츠는 유대계 체코인이었고,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체코를 점령한 후 어린 아들의 안전을 걱정한 부모에 의해 영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 영국의 자선단체가 1만 명가량의 유대계 체코 어린이들을 기차로 영국으로 피신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아우스터리츠는 4살가량이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영국으로 보내진 다음에 웨일즈 지방의 시골 도시의 한 목사의 가정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자, 아우스터리츠는 이 웨일즈의 시골 목사의 집을 매우 춥고 삭막한 공간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처럼 목사 부부의 태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춥고 삭막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우스터리츠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그 목사 부부가 의도적으로 아우스터리츠의 과거에 대해서는 전부 지워버린 거죠. 결국 아우스터리츠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자신의 진짜 과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으니까 자신의 그 진짜 과거를 전부 잊어버렸겠죠. 그 상태에서 계속 자라난 겁니다. 그런데 왜 목사 부부가 아우스터리츠에게 그렇게 진짜 과거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작가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그런 암시적인 문장들이 좀 있는데, 아마도 목사 부부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은 아마도 세상을 떠났나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목사 부부의 태도를 보면, 그래서 이 아우스터리츠를 죽은 아들을 대신하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하지만 이 아이는 절대로 자신들의 친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거부감이 동시에 작동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소녀는 4살 무렵에 부모의 곁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아주 춥고 삭막한 가정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 아내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우스터리츠는 12살의 나이에 기숙학교에 보내지게 됩니다. 유럽 소설들을 읽어보면 기숙학교라는 게 거의 감옥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아우스터리츠에게는 이 기숙학교가 일종의 해방의 사건이었습니다.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답답했으니까. 그래서 아우스터리츠는 이 기숙학교에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았고, 또 워낙 똑똑해서 공부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여럿 생겼다고 합니다.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았던 거죠. 그런데 그 사이 목사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목사 또한 그 뒤를 이어서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교장 선생님이 아우스터리츠를 불러서, 실은 너의 진짜 이름은 데이빗이 아니란다 하면서 진짜 이름을 알려주게 됩니다. 너의 진짜 이름은 자크
아우스터리츠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아우스터리츠가 15살 때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까지 15살이 되도록 아우스터리츠는 자기가 데이빗이라고 생각하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15살이 되고 나니까 아니야, 네 이름은 데이빗이 아니라 자크 아우스터리츠야, 이렇게 다시 정정을 해버린 거죠. 이때 아우스터리츠랑 친했던 친구가 키웠던 비둘기에 관한 일화가 등장하는데요. 그 친한 친구 중에 비둘기를 키우던 친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아우스터리츠한테 비둘기들은 귀소 본능이 강해서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얘기를 재밌게 해주는데, 그런데 심지어는 다리가 부러진 채로 절뚝거리면서 집으로 걸어서 돌아온 비둘기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우스터리츠 또한 자신 또한 언젠가 그런 귀소 본능에 의해 자신의 고향을 찾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받았겠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그 사실을 알고 난 직후에 아우스터리츠의 마음은 바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우스터리츠의 마음이 이런 거죠.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가족들을 뿔뿔이 헤어지게 해서 자신 같은 사람들을 엉뚱한 곳에 던져놓고, 그리고 마치 그 나라 사람인 것처럼 살게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진실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지 도무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우스터리츠는 고향을 찾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부정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부러진 비둘기가 걸어서 절뚝거리면서 끝내 집으로 돌아왔듯이 아우스터리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같이 체코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체코에 가서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38년에 일어났죠. 그리고 아마 그래서 1939년도에 체코의 유대계 아이들을 영국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39년 자신을 포함한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영국으로 보내졌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1938년 당시 체코의 프라하에 살았던 아가타 아우스터리초바라는 사람의 주소를 찾게 됩니다. 아마도 어머니인 걸로 짐작이 되죠. 결국 그 주소를 찾아가서 그 주소에서 어머니의 이웃이자 그리고 자신의 유모였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점은 자신이 집을 떠난 지 6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우스터리츠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자신의 유모였던 사람이 당연히 체코어가 익숙하니까 체코어를 계속 사용했을 텐데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우스터리츠는 그 체코어를 대부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에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녀는 독일군이 체코를 점령했던 당시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물건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택시를 탈 수 없었고, 그리고 전차도 맨 뒷칸에만 탈 수 있었고, 그리고 커피숍이나 영화관, 빨래방, 세탁소에도 갈 수 없었고, 심지어 공중전화도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해줍니다. 유대인에 대한 차별 정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점점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아우스터리츠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목숨만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그 영국 자선단체가 실시했던 어린이 호송작전에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아우스터리츠의 아버지는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계획은 이랬던 거예요. 일단은 상황이 위급하니까 자기 아들을 먼저 영국으로 보내고, 남편이 프랑스에 있으니까 자기 혼자 몸이면 어떻게든 탈출을 해서 자기가 프랑스로 가서 남편을 찾아서 만난 다음에 아들을 다시 프랑스로 불러들이면 이렇게 세 식구가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데 아들을 보낸 이후에 이 어머니가 그래서 체코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체코에 세워졌던 유대인 게토 아시죠? 게토. 네.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은 집단 수용지. 네, 이거 게토라고 하는데 그 가장 유명한 게토 중에 하나죠. 테레지엔슈타트라고. 네, 이거는 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죠. 체코에 세워졌던 게토인데 어쨌든 이 엄마는 그 테레지엔슈타트라는 게토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테레지엔슈타트가 1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네, 면적에 약 6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곳에 어머니가 보내졌다는 거죠. 그래서 60대가 되어서 아우스토리츠가 그곳을 찾아서 그 텅 빈 거리를 걷는데 그 아우스토리츠의 눈에는 그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분주하게 거리를 오가는 막 그런 환영들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유모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엄마는 1942년도에 그 게토인 테레젠슈타트에 보내졌고 그러다가 1944년도에 동쪽으로 보내졌다. 기차를 타고. 자, 이 책에서 아우슈비츠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네, 체코의 동쪽에 있는 것이 폴란드고요. 네, 폴란드에 있는 것이 아우슈비츠죠. 자, 그래서 아우슈비츠의 어머니가 결국은 아우슈비츠로 보내졌다는 얘기인데 우리 예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 모임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처음에는 나치는 유대인들을 네, 그런 게토에 네, 수용을 했다. 그런데 점점 그 수용해야 될 유대인의 숫자가 불어나면서 도저히 수용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후반부에는 그들을 어머니가 아우스터리츠의 어머니가 아우슈비츠로 보내진 것도 1944년이죠. 그러니까 전쟁 후반부에 나치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런 대량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데 그때 아우스토리츠의 어머니도 그 운명을 피하지 못하고 아우슈비츠로 보내졌다. 이런 얘기가 간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갔으니까 아우스토리츠는 이제 어떤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더 강해졌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그 테레젠슈타트에 관한 이런저런 자료들을 막 찾으러 다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한 14분짜리 기록영화, 아주 오래되고 낡은 기록영화 필름을 한 통을 찾게 됩니다. 그게 어머니가 이제 테레젠슈타트에 수용되어 있을 때 적십자사에서 국제 적십자사에서 그 테레젠슈타트를 방문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나치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옷을 입히고 뭐 음식도 좋은 걸 주고 하면서 이제 그 적십자사를 초대를 했겠죠.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을 담은 기록영화, 14분짜리 기록영화 필름이 존재한다라는 걸 아우스토리츠가 알게 되고 결국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우스토리츠가 이 필름을 확인하는 과정이 진짜 이제 그 슬프게 적혀 있는데 쑥쑥 지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막 수없이 많은 사람이 쓱쓱 지나가니까 그 상태로는 일반적인 재생 속도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4배속 더 느린 이제 화면으로 계속해서 한 컷 한 컷을 다 확인하면서 이제 그 필름을 확인하는데 뭐랄까 이 속도가 느려지면 우리도 유튜브 같은 것도 느리게 들을 수 있잖아요. 느리게 들으면 굉장히 사람들 목소리나 뭐 그 영화 음악 소리 이런 것들 되게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런 그 음악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한 컷 한 컷을 아우스터리츠가 확인을 하다가 마침내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 꽃 한 송이를 단 한 젊은 여인의 모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확실하지는 않은데 어머니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얻게 된 어머니의 사진과 분위기가 많이 닮아 있었던 거죠. 결국은 4살 때 헤어져서 60년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은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끝부분에는 파리에 있었다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서 이제 파리에 갔지만 아버지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라는 걸로 마무리되는데 이 파리의 그때 상황을 또 잘
묘사한 소설이 있죠. 레마르크의 개선문이죠. 네, 개선문하고도 연결이 되는,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개선문 소개를 아직 안 했죠. 해야 되겠죠. 그것도 해야 되겠네요. 참 좋아하는 소설인데, 어쨌든 그렇게 60년 만에 다리가 부러진 비둘기가 절뚝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듯이 60년 만에 체코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흔적을 찾다가 어머니가 1944년도에 아우슈비츠로 보내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60년 만에 귀향이 마무리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